차는 유미카, 꽃페달도 유미카의 이유미입니다. 오늘도 또 저희 유미카에서 새로운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북한 아오지에서 온 청년 조경일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오지. 네, 아오지란 말만 들어도 왠지 정말 마음이 아픈 그런 지명인데요. 그렇죠. 아오지 탄광에서 왔다 하기에는 너무 얼굴 인상이 좋아서 전혀 고생한 느낌이 안 드는데 네. 진짜 아오지에 있었습니까? 네, 아오지에 있었고요. 제가 네. 아오지 탕화에서 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하. 네, 그래서 얼굴이 좀 하얀데 그러네. 네, 대신 아오지 탄광에 제가 석탄 훔치러는 많이 다녔죠. 아, 그렇지. 네, 네. 석탄을 훔쳐가지고 팔아서 맞습니다. 네, 쌀 사 먹어야 되니까. 그렇죠. 쌀도 사 먹고 땔감도 해야 되고. 그렇죠. 네, 네. 그러면은 아오지 대부분이 다 광산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고요. 아오지라는 곳이 음. 지금 행정 명칭으로는 경흥군이에요. 그 그렇죠. 전에는 은덕군이었고 여기가 나름 그 산업 시설이 꽤 많아요. 이게 아오지 탄광, 정식 명칭은 613 탄광이거든요. 있고 그다음에 군수 공장도 2개나 있고 화학 공장도 있고 거기에 기반 시설 공장들이 한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아오지 탄광은 대기업이라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탄광의 직원이 한 5,000명 정도 있거든요. 그렇게 많아요? 네, 많아요. 그러니까 어머. 그냥 여기서 보통 대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아오지는 정말 가난함, 국군포로들도 많고 북한에서 정말 내쳐진 사람들, 그렇죠. 이런 사람들만 모여있는 그런 고장이라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 내용을 한국에 와서야 들었어요. 몰랐어요. 아오지 있으면서도? 몰랐죠. 근데 와서 제가 하도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진짜 그랬나 하고 제가 좀 찾아도 보고 연구도 해보고 했는데 물론 못 사는 동네인데 원래 북한은 못 사는 동네가 워낙 많잖아요. 그치. 근데 또 아오지는 우리 한반도 지대 가장 또 북쪽에 또 있다 보니까 그래도 좀 오지라는 이미지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데 사실은 그냥 못 사는 동네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면 경일 씨는 아오지에서 태어나서 쭉 아오지에서 살다가 오신 거예요? 그렇죠. 함경북도를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혹시 부모님들이 성분이 안 좋아서 아오지로 가신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저희 어머니는 이제 아오지에서 태어나신 분 맞는데 저희 아버지는 청진 사람이에요. 청진 사람인데 군대 갔다가 군대를 제대하면서 북에서는 이제 군대를 제대하면 집단 배치를 하잖아요. 그때 잘못 걸렸구만. 그래서 집단 배치를 그냥 그 아오지에 있는 그 은덕에 있는 공장으로 집단 배치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청진 사람이 아오지에 온 거죠.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노동청 같은 데서 이렇게. 그래서 출신 성분은 뭐 그냥 평민? 출신 성분은 나쁘지 않았는데 운이 안 좋았구만. 네. 그렇죠. 그렇죠. 집단 배치에 걸린 거잖아.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아니 10년 동안에 군사복무를 시키고 아니 그냥 집으로 보내주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그걸 또 집단 무리 배치해서 강산을 싹 다 보내면은 야 인생이 진짜 내 멋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게 북한 땅인 것 같아요. 북한은 선택권이 없잖아요. 없죠. 네. 그게 가장 단점이죠. 그렇죠. 그러면 또 그렇게 아오지에 살다가 어떻게 돼서 국경을 넘었어요? 고난의 행군 때 제가 워낙 배가 고프니까 학교를 못 갔어요. 그때가 제가 이제 88년생이니까 고난의 행군 때가 한 김일성이 죽으면서 94, 95년 이때 막 시작됐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그때 초등학교 1학년? 이때였는데 그 고난의 행군 워낙 어려우니까 학교를 못 다니고 그러다 어머니가 제가 4인 가족이라서 누나가 있거든요. 네, 어머니가 중국에 가서 식량을 구해서 한 달 있다 오겠다. 왜냐면 그때 식량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최후의 방법이 이제 중국으로 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셨어요. 한 달만 기다려라. 한 달만 엄마가 기다려라. 먹을 것을 챙겨가지고 올게. 저는 그래서 아빠랑 살면서 한 달이 지나가도록 이렇게 하루 손꼽아 기다렸죠. 한 달째가 됐는데 안 오시더라고요. 저는 계속 문 밖에 앞에 되돌아갔는데 문 밖에서 계속 이렇게 길을 항상 보거든요. 혹시 이렇게 여자가 걸어오면은 엄마일 것 같아서 계속 그렇게 봤는데 안 오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2달, 3달, 4달, 1년 지나고 그렇게 2년이 지났어요. 그러면은 2년 동안에 내내 바깥에 앉아서 길거리에서 언제 우리 엄마가 올까 하고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었겠네. 그렇죠. 그때가 8살에서 10살. 10살 요때였죠. 10살, 11살 요때. 먹을 거는 있었어요, 집에?
없었죠. 그때는 먹을 거라고는 뭐 다들 그랬듯이 음. 그냥 풀떼기에 쌀알이 몇 알 정도 있는 거 있잖아요. 예. 그 정도였죠, 사실은. 산에 가서 풀을 캐다가 밥솥에 넣고 그냥 예. 가마솥에 넣고 예. 거기다 쌀 조금 넣어서 그냥 그쵸. 예. 뭐 배추뿌리, 뭐 풀뿌리, 때로는 나무 껍질. 나무 껍질도 예, 먹었어요. 송진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송진을 한때 많이 먹었어요. 소나무 껍질 아이고야. 껍질을 벗겨내고 그 안에 있는 그 얇은 껍질 어. 있어요. 그거를 양재물에 끓여서 어떡하냐. 막 몇 시간을 끓여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거를 풀어서 그럼 좀 찰기가 생기거든요. 거기에다가 밀가루 조금 넣고 이제 이렇게 떡을 쳐서 이렇게 먹는데 그게 송진떡이라고 하거든요. 소나무 껍질 떡이라는 게 그런 거네. 그게 송진떡이. 예. 그것도 시장에서도 또 많이 팔았어요. 그런 것도? 그럼요. 어머. 왜냐면 먹을 게 워낙 없으니까. 예. 근데 송진떡은 그나마 나은 것 같죠. 왜냐면 그래도 좀 찰기가 좀 있고 나름 그래도 떡이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먹기도 하고. 예. 근데 그 고난해군 때는 사실 그렇게 많이 다들 힘들었으니까. 그냥 예.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였죠. 그렇죠. 그 예. 어린 나이에도. 그렇죠. 예. 그러면 그렇게 한 달만 기다려다오 하고 떠나가신 엄마가 얼마 만에 소식이 닿았습니까? 2년 만에. 예. 한 2년 한 6개월 만에. 예. 그 아버지가 공장에서 일을 하셨는데 그 공장 합숙소가 있거든요. 기숙사죠. 거기서 같이 살았는데 이렇게 제가 자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손님이 왔다고. 근데 보통 저한테 오는 손님이 없거든요. 그쵸, 애기인데. 예, 애기이면서도 그 북한에서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친척의 왕래가 많지 않잖아요. 그쵸, 네. 예. 손님이 없는데 손님이 왔다 그래가지고 누구냐 그래 친척이래. 내려가 봤죠 1층으로. 근데 이렇게 경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목소리를 알 듯 말 듯 모르겠는 거예요. 누구세요? 이렇게 봤는데 그때 저녁이었거든요. 얼굴도 희미하게 안 보였어요. 근데 이렇게 찬찬히 보니까 이제 엄마인 거예요. 예. 근데 그때는 되게 기분이 슬프지도 않고 그렇게 반갑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상했어요. 늘 2년 기다리던 6개월 엄마를 만에. 2년 만에 보니까 목소리도 제가 잊은 거였던 거예요. 예. 그래서 만나서 이제 어머니가 저를 안아주시더라고요. 그때 엄마가 왔구나. 예, 엄마가 왔구나. 그렇게 만났죠, 엄마를. 그럼 2년 6개월 만에 어머니가 중국 가셨다가 아들 생각에 아들 보러 넘어오신 거네요. 그렇죠. 어머니가 2년 동안 사실은 계속 오고 싶었는데 못 오신 거예요, 저한테. 왜냐면 그동안 몇 번을 북송되기도 하고 잡히셨더라고요. 근데 어머니가 그 잡힌 모습으로 더 이상 올 수가 없는 그런 부담도 있었고 식량을 구하러 갔는데 맞아. 예, 잡혀서 아들에게 나타나면은 그 어머니도 그런 불편함이 있었을 거예요. 짐이 될 것 같아서. 짐이 되고. 예. 그러다가 여러 번 잡혔다가 한 서너 번 만에 저한테 드디어 오신 거예요. 오셔서 제 손을 잡고 이제 다시 떠나자 이렇게 된 거죠. 이번에는 같이 가자. 네. 그래서 어머니하고 손잡고 중국으로 넘어갔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제가 중국을 넘어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몰랐거든요. 왜냐면 그렇지. 어린 나이, 그렇지. 제가 그때 12살인데 어린 나이고 중국도 모르고 그냥 어머니가 손을 잡고 가자 하고 하니까 제가 따라 나선 거죠. 그럼 그렇게 해서 어머니 손잡고 중국으로 넘어가셔서 중국에서는 어떻게 잘 지냈어요? 그 전에 그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두만강을 건너기 위해서 저희가 쭉 걸어가는데 어머니 항상 저한테 당부하신 게 있었어요. 두만강을 건너다 보면은 우리가 서로 흩어질 수도 있고 뭐 서로 잃어버릴 수도 흩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헤어질 수가 있으니까 한 가지만 기억해라 라면서 저한테 말씀을 계속 하신 게 이렇게 전화번호도 적어주면서 우리가 북에서는 더하기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덧셈, 그렇지. 더하기 표시를 병원 표시죠. 그걸 그려주면서 속보닥에 이렇게 더하기 병원 표시로 생긴 빨간 게 지붕 위에 그런 표시가 있으면 무조건 거기로 찾아가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알겠습니다 했죠. 근데 그게 십자가였어요. 네. 그래서 중국에 두만강을 건너고 나서 만약에 뭐 공안이 저희를 쫓아가지고 흩어지면은 너가 찾아가야 할 곳은 지붕 위에 빨간 십자가 있는 곳이다. 외웠죠. 무조건 외웠죠. 뭔지 모르겠지만 외웠죠. 그렇게 하다가 어쨌든 건넜어요. 건너고 나서도 밤에 저희가 그 중국에 마을 있잖아요. 네, 그렇죠. 마을이 있는데 아무데나 찾아갈 수가 없으니까 진짜 저희 그 십자가를 찾았어요. 오, 진짜로? 네, 어머니랑 같이 마을 찾아보면서 십자가 있는 곳에 결국은 갔어요.
갔더니 중국에 작은 교회 있잖아요. 아. 가정교회 같은 그 교회인데 나와서 진짜로 도와주시더라고요. 옷도 다 새 거 뭐 주고 밥도 새로 주고 그 집에서 한 3일 정도 있었는데 그분들이 차려주는 그 식탁 있잖아요. 네. 뭘 주던가요? 태어나서 처음 보는 식탁이잖아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중국 가정집에서 먹는 음식인데 저한테는 그게 처음 보는 잔치상 같은 거였던 거예요. 메뉴가 많은 거예요. 뭐 고기 반찬도 있고 뭐 메뉴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처음 보는 메뉴들. 예. 북에서는 죽 한 그릇에 그렇지. 반찬이 없잖아요. 없지, 예, 김치도 없지. 없잖아요. 예. 저한테는 그게 너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많이 못 먹었어요. 왜? 왜냐면 위가 줄어들어가지고 예, 또 기름지잖아요. 기름진 음식을 한 번에 많이 먹으면은 탈나고 속이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못 먹고. 근데 그때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천국이라는 단어를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은 그런 것들이 다 저한테는 그때는 천국이다라는 느낌이었을 거예요. 예, 그렇죠. 너무 좋다, 행복하다 네. 이런 거. 가기 싫다, 북한으로. 이렇게 살고 싶다. 지금 생각해놓고 보면 별거 아닌 그냥 밥에다가 몇 가지 반찬인데. 그렇죠. 그 당시엔 정말 너무 충격적인 음식들이었던 거지. 그렇죠. 그걸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거예요. 예, 그거 하나 먹겠다고. 그러니까. 네.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못 먹었잖아. 못 먹었죠. 그러면은 네. 거기서 교회에서 어디로 갔어요? 이제 어머니가 그 전에 중국에서 살았었으니까 이제 거기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로 이제 연길시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또 아는 사람들 만나서 또 좀 도와달라 예, 이렇게 해서 도움을 좀 받아서 한 달 정도 살다가 저는 이제 공부하러 가야 되니까 이제 그 중국에서 한국인 선교사들이 중국에 많이 와 있잖아요. 그렇죠. 와서 또 교회도 도와주고 그 중에 이제 탈북 학생들 도와주는 데 있어가지고 결국은 제가 거기 가서 어머니와 헤어져서 공부하게 됐어요. 얘기 들었어요. 연계일에 가게 되면은 우리 대한민국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이제 탈북 청소년들을 도와준다는 얘기를 저도 옛날에 들었어요. 네, 있죠. 그럼 그 사람들이 도움으로 네, 공부를 맞아요. 하고 있었던 네, 거예요. 맞아요. 교회 안에서. 교회는 아니고 그 거처가 있어요. 예, 집 같은 거 그냥 구해서 거기서 이제 여러 명의 청년들이 같이 사는 거죠. 예, 그래서 저도 한 10명 정도 같이 살기도 했었고 또 이동해서 또 한 4명 정도 같이 살기도 했었고 같이 살면서 공부도 배우면서 학교 다녔죠. 예. 거기서는 우리 대한민국 선교사님들이 잘해주던가요? 아주 잘하죠. 예, 좋으신 분들이었죠. 되게 인상이 좋았죠.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구나. 예. 되게 선한 사람들이었죠. 예, 고마운 사람들. 그렇지. 그럼 거기서 그렇게 공부하면서 살다가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학교를 제가 다녔거든요. 학교를 제가 그때 소학교 1학년을 다녔어요. 조선족 학교. 그때는 신분을 당연히 이제 조선족으로 숨기고 한 6개월 다녔죠. 6개월 다녔는데 갑자기 이렇게 막 시끄러운 거예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그 학교에 저희 말고도 다른 그 탈북 친구들이 다녔던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공안차가 와가지고 그 친구들이 잡혀간 거예요. 어떡하니.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사실을 바로 알고 당장 도망쳐야 돼. 그래서 책가방도 못 챙기고 그냥 택시 타고 도망쳤어요. 그게 그 학교를 다니는 게 마지막이었고 아이고야. 그래서 그 학교에 더 이상 못 가고 다시 그 거쳐서 살다가 사실은 이 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그 기회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아무나 다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 행운이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거는. 그러다 저에게 다른 기회가 한번 찾아온 거예요. 다른 지역에 가서 다시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기회 저한테 찾아온 거죠. 그래서 다른 지역에 이동해서 다른 청년 4명이랑 같이 학교를 다녔어요. 그때는 소학교 2학년 다녔죠. 너무 행복했죠. 그쵸. 제가 북한에서 다니지 못했던 학교를 중국에 와서야 다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너무 공부에 대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행복하게 잘 다녔어요. 그렇게 한 1년 다녔죠. 그러다가 또 1년을 다녔는데 제가 중국에서 2년째 되는 해였죠. 2002년 4월 26일 제가 학교에서 오후에 수업하고 있는데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저한테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이 왔다고. 근데 그것도 되게 신기하잖아요. 저를 찾아올 손님 없거든요. 그렇지, 애긴데. 네. 애기고 친척도 없고 학교에 저를 찾아올 손님이라고는 없어요. 네, 그래서 근데 나갔죠. 나갔더니
저희를 돌봐주시는 그 전도사님이 아. 서 있고 옆에 중국 공안들이 서 있더라고요. 어떡하냐. 아, 잡히는 거구나. 아.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하고. 수갑 채웠어, 애기한테? 그때는 수갑을 아. 안 채웠는데 그때 4명이 다 같이 이렇게 잡혀서 그냥 바로 그날로 감옥 갔죠. 북송됐구나. 북송은 바로 안 되고 도문시 감옥에 잡혀갔죠. 거기서 이제 북송됐어요? 그렇죠. 거기서 제가 38일 수감되어 있었어요. 제 인생에서 감옥은 처음이잖아요. 그렇지. 그냥 이렇게 타일 바닥에 맞아요. 그때 그랬어요. 타일 바닥에 너무 추운 거예요. 제가 4월에 잡혀갔으니까 그냥 반팔밖에 안 입었었거든요. 근데 이불도 안 주고. 창문이라고는 이렇게 한 그치. 30cm 정도밖에 안 되는 공기창 창문 정도. 높은 공기창 정도밖에 없는데 햇볕이 거기로밖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때. 38일 동안 많이 힘들었죠. 밥도 요만큼 주는 거예요. 중국 공안들이. 그렇지. 예. 그렇게 있다가 북한으로 넘어갔어요? 그렇죠. 그렇게 있다가 북한 온성 보입으로 이송을 하는데 그때 저한테 수갑을 채우더라고요. 시킬 때. 애긴데도 채우는구나. 중국 감옥에서 턱 느낌이 쇠 있잖아요. 쇠가 여기서 제 손목에를 턱 차이는 느낌. 그때가 10살 넘었겠네. 그때가 제 14살이었어요. 되게 느낌 이상하더라고요. 차가워요. 수갑이 굉장히 차가워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온성 보이부에 넘어가서 드디어 이제 고향 땅으로 넘어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다 수갑을 안 채우는데 미성년자는 수갑 안 채웠거든요. 근데 저는 또 채우는 거예요. 근데 수갑이 아니라 수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신발끈을 풀라고. 맞아. 그래서 신발끈을 여기다 묶어가지고 다른 아저씨랑 같이 이렇게 그렇지. 2명 2인 1조로 이렇게 묶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보이부에 갔죠. 그렇게 북송이 됐습니다. 그게 나도 이제 여러 번 북송돼서 북송 경험이 많아서 아는데 그 어른하고 아이하고 같이 이렇게 묶어놓는 거는 어른이 뛸 것 같은 사람한테 도망갈까봐 아이를 묶어놓는 거예요. 이게 짐처럼. 그렇지. 그러니까 이 아이 때문에 뛸 수 없잖아. 묶어놓으면. 저한테 같이 묶였던 분한테 좀 죄송하네요. 미성년자니까 보이부에서 그렇게 오래는 안 있었겠네요. 보이부는 원래 오래는 안 있는데 제가 3일 있었어요. 3일. 3일 동안 있었는데 중국 도문에서의 감옥이 되게 힘들었는데 그 보이부 3일은 도문에서 한 3년 있은 것 같은 느낌? 딱 가부좌 자세로 이렇게 그렇지. 하루 종일 이렇게 앉혀놓잖아요. 그렇지. 머리도 못 들고 졸면 안 때려놓고. 되고 안 되고 이렇게 3일 동안 이렇게 가부좌 자세 앉아서 밥도 그 숟가락 꼭지가 없는 그치. 요걸로 딱 3숟갈 정도 주고 이게 지옥이구나 싶었죠. 그렇지. 그렇게 있다가 풀려나와서 어디로 갔어요? 그때 풀려나서 고아들이 지내는 그 고아원에 가서 한 달 있다가 이제 아버지한테 갔죠. 그때 당시에 어머니는 북송이 안 되고 학교에 와서 아이들만 잡아갔으니까 엄마는 중국에 지금 있는 상태네. 그쵸. 원래 헤어져 살았으니까 몰랐죠, 그냥. 아들이 정보를. 잡혀간 것도 몰랐네. 어머니도 몰랐어요. 아들이 잡혀간지도. 그러면 그렇게 다시 북한을 넘어왔었고 어머니하고는 연락이 끊겼고. 그죠, 끊겼죠. 그러다가 어떻게 또? 저는 이제 아버지랑 살았던 거예요. 근데 아버지랑 이제 2년을 같이 살았는데 다시 이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간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괴로웠는 게 왜냐면 좋은 세상을 못 봤으면 몰랐을 텐데.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보다 더 나은 세상이 있다는 것을 몰랐으면은 그렇지. 제가 이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렇지. 열심히 살았을 텐데 저는 경험을 했잖아요. 그렇지. 자유를 경험했고 기름진 음식을 경험을 했잖아요. 저를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괴롭지. 그래서 저는 매일 밤 잠을 잘 때 잠을 제대로 못 자고 항상 이렇게 상상의 세계를 빠져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눈을 감고 자 이제 이 시점부터 너는 이제 부자가 된 사람이야. 이렇게 저는 이제 마치 게임에 접속하듯이 그 상상의 세계를 접속을 해서 막 상상하다가 자연스럽게 잠들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저기에 더 좋은 세상이 있는데 너무 괴롭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렇게 2년을 잘 살았는데 어느 날 집에 이렇게 손님이 온 거예요. 손님이 찾아올 리가 없거든요. 또 아무튼 친척도 안 오고. 손님은 반갑구나. 저한테 안 좋은 일이구나. 저한테 손님은 두 가지예요. 아주 희망이거나 아주 절망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손님 찾아왔는데 친척이래요. 근데 제가 처음 보는 친척이에요. 사실은 브로커다. 근데 어머니가 보내서 왔다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그때 절망 가운데 있다가 마치 그
우리가 동화에서 보면 하늘에서 동화줄이 내려오잖아요. 그렇지. 제가 그때 그 경험을 했어요. 내가 드디어 이 거지 같은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이거죠. 예. 어머니가 보냈다고 하니까. 그래서 만났더니 이제 부럽고 어머니가 보냈는데 중국으로 지금 오라고 한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랑 같이 손잡고 다시 중국으로 떠났죠. 아버지랑 같이 떠났어요? 예, 아버지랑 같이 떠났어요. 브로커가 우리를 두만강을 이제 넘겨준 거예요. 그 중국을 건너가서 그때 아버지는 처음 탈북인 거예요. 그치. 첫 예, 탈북이지. 저는 두 번째죠. 그렇지. 경험자고. 예, 근데 그래서 어쨌든 중국의 그 민가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는 어머니가 오진 않으시고 어머니 저한테 바로 탈북을 해라. 예, 다 안내해 주겠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고지식한 공산당원이세요. 아이고야. 외부 세계 전혀 모르고 되게 순수하고 너무 고지식해서 당에 충성스러운 사람인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탈북 안 하겠다. 어려워도 혼자 살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빠를 설득시키지 못했어요. 그럼 아들만이라 보내라 했는데 그것도 안 된 거죠. 근데 아버지가 그 두만강으로 가시면서 또 저한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신 게 있어요. 혹시 엄마가 같이 살자고 하면은 너는 아버지랑 같이 살겠다고 해라. 저는 이제 또 아버지랑 2년 살았으니까 그러겠다고 했죠. 왜냐면 아버지가 믿고 의지할 사람은 저밖에 없거든요. 아들밖에 없거든요. 저는 당연히 아빠랑 산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제 마음의 그 갈등은 저한테는 이런 거예요. 어머니는 저기 미래의 희망이 있는 곳에 있는 사람이고 아버지는 현재. 근데 현재라는 곳은 그냥 절망 그 자체인 거예요. 미래가 없는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냐 아버지냐. 엄마냐 아버지냐. 진짜. 하지만 저는 이제 아버지랑 같이 살겠다. 그렇게 안심시켜 드렸죠. 근데 아빠가 그때 처음 이제 기름진 음식을 드신 거예요, 중국에서. 근데 아버지가 기름진 음식을 처음 드셨잖아요. 근데도 안 변하시더라고요. 한 끼 먹으면 드시면은 뭔가 변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예. 저는 이렇게 순간에 눈이 뒤집어졌는데 아버지는 너무 새빨가신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들어갔어요. 예, 다시 그래서 북한으로 아버지가 들어갔어요. 아들을 두고 혼자 갔어요? 아니요, 그냥 다시 들어갔어요. 저도. 같이 갔어요? 네, 또 다시 북한을 또 들어갔어요? 네, 다시 들어갔죠. 근데 그때 대신에 어머니가 저한테 따로 전화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오케이, 지금은 다시 들어가고 혼자 따로 나와라. 그러면서 저한테 돈을 따로 주셨어요. 중국 돈 400원을 주시더라고요. 그 400원은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알겠다. 제가 그러면 따로 나올게요. 이렇게 얘기했죠. 엄마랑 둘이 이제 밀약을 했죠. 아버지한테는 죄송하지만. 네. 어떡해. 그러고 저는 들어갔어요. 진짜 슬픈 이야기인데 너무 동화 이야기처럼 하시니까. 그러니까요. 예, 지금은 그냥 드라마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예. 들어가서 한 달 살았어요. 한 달 살았는데 삶이 윤택해졌어요, 갑자기. 왜냐면 어머니가 돈을 줬으니까. 중국에 가서, 북한에 돌아가서 돈을 환전을 해서 쓰니까 갑자기 집이 로또 맞은 거예요. 늘 이제 내일 아침 뭐 먹을까, 죽 먹을까, 풀 먹을까 고민을 하다가 어머니가 돈을 좀 이렇게 쥐어줬으니까 갑자기 삶이 윤택해져서 저희가 자전거도 사고, 아버지가 자전거도 사고, 옷도 새 옷을 사고, 얼마나 좋아요. 예. 근데 그렇게 한 달 지났는데 다시 손님이 온 거예요. 예. 또 뭐지? 또 처음 보는 사람이 온 거예요. 예. 근데 다시 또 들어와서 보니까 그분도 브로커더라고요. 예. 근데 한 달 만에 어머니가 다시 브로커를 보냈나 이상하잖아요. 근데 뭐 브로커를 보냈다고 하니까 또 다시 아버지 손잡고 두만강을 건넜어요. 또 아버지랑? 예. 예, 또 건넜어요. 아니 그 아버님은 빨갛다신 분이 그래도 강까지 가는 거는 뭐 그렇게 두 번을 그 정도는 타협이 가능했던 거예요. 예. 두 번을 두만강을 건너셨어요, 아버지도. 근데 이때는 어머니가 오셨어요. 네. 그때는 저희가 두만강 민가가 아니라 아예 연길시까지 들어갔거든요. 아버지랑. 예, 작정을 한 거죠. 어머니가 작정을 한 거예요, 두 번째. 처음에는 이제 두만강 강변의 민가였으니까 보지 못했으니. 예, 보지 못했으니 좀 이렇게 가고 싶었겠지. 근데 이번에 연길시까지 들어갔으니까 도시잖아요. 그치. 처음 보는 도시잖아요. 그치. 이것만 보면 바뀔 거다. 삐까 번쩍. 도심까지 들어가서 어머니가 왔고 어머니 그때 아버지를 처음 만나신 거예요. 그때는 98년도에 헤어지고 어머니는 처음 만나신 거죠, 아버지를. 두 분이 이제 상봉을 하신 거죠. 몇 년 만에 아버님과 어머님이 만나신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만난 게 그때가 2004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6년 만에 만난 거죠. 예. 만났구나.
두 분이 굉장히 어색하시더라고요. 그렇죠. 6년 만에 만나는데. 네. 근데 그때 어머니가 다시 탈북하자. 내가 다 이렇게 탈북 루트를 지금 다 준비했으니까 지금 그냥 가면 된다. 어디를 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탈북 한국행. 한국행. 한국으로 가자. 예, 예. 루트를 다 밟아놨으니. 예, 예. 근데 아버지가 아직도 안 변하신 거예요. 탈북을 할 때 그 입었던 옷 있잖아요. 그 옷도 안 갈아입으셨어요. 어머니가 새 옷 주면서 이거 갈아입으라 했더니 아버지가 내가 왜 그런 옷을 입어야 되냐고. 네. 나 속 터져 어떡해. 네. 그래서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아빠에게 많이 실망했죠. 이 바보 같은 사람 실망했죠. 그래서 안 되겠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술을 좋아하세요. 애주가예요. 중국술 마시잖아요. 고량주. 그치. 술 한 잔 술을 한 잔 드시고 주무시더라고요. 근데 어머니가 저한테 지금 이 마지막 기회다. 이때가 아니면은 다시는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냥 같이 떠나자. 그렇지. 아버지를 게 아버지를 두고 떠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그냥 편지를 한 장 적었죠. 아버지에게. 예. 지금 제가 이렇게 떠나가게 돼서 미안하다. 하지만 용서해 주시라. 내가 꼭 성공해서 돌아오겠다. 그 편지 한 장 남겨놓고 택시 타고 떠났어요. 아버지는 술 취해서 예, 아버지는 주무시고. 그게 아버지와 저와의 이별인 거예요. 근데 저는 어쨌든 저는 미래를 선택을 했어요. 왜냐면 저는 어머니가 저한테 미래였거든요. 왜냐면 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얘기가 한국에 오면은 공부할 수 있다. 대학교도 갈 수 있다. 저는 거기에 그 말이 혹했구나. 예, 혹했죠. 저는 이거다. 왜냐면 저는 공부에다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이 미래라는 분명히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래냐 과거냐 선택했을 때 저는 아버지한테는 죄송하지만 꼭 돌아오겠다 약속하고 이제 미래를 선택한 거죠. 예. 지금 생각해보면 참 아버지는 청천벽력이었을 거예요. 그럼요. 자다 일어났는데 아들이 없어졌어요. 그렇지. 아들만을 얼마나 믿었을 거예요. 그렇죠. 의지하고. 예. 그건 너무 죄송하죠. 예. 그렇게 아버지의 이별과 제 탈북이 시작된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아버님과 헤어지고 어머님과 같이 한국행에 이제 떠나신 거고 아버님은 그 이후에 아버지는 제가 한국에 와서 나중에 들었는데 아버지는 다시 돌아갔대요. 돌아갔는데 이제 비용을 좀 줘가지고 왜냐면 아들이 사라졌으니까 그에 대한 리스크 비용으로 브로커들이 또 요청을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돈 좀 주고 아버지는 고향에 돌아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거기까지만 알고. 네, 거기까지만 알고. 그럼 다시 그 어머니랑 같이 한국행은 뭐 문제 없이 잘 왔어요? 어디를 거쳐 왔어요? 네, 저는 어머니는 이제 그때는 한국 국적 다 있었으니까. 엄마가 이미 한국에 와 있었어요? 네, 네. 어머니는 진짜로? 네. 어머니는 2002년에 한국에 사셨고 한국에서 저를 보낸 거예요. 브로커를 돈을 들여서. 그러면은 한국에 오셨다가 왔는데 아들하고 남편 데리러 브로커를 보내고 또 본인도 여기까지 간 거네요. 그렇죠. 네, 그거였어요. 최선을 다했는데 어머니는 오자마자 최선을 다하신 거죠. 거예요. 그렇게 위험한 데를 나가는 사람은 아무리 가족이라도 없어요. 그렇죠. 돈을 그만큼 써가면서 최선을 다했는데 아버지를 설득하지 못했고 결국은 저만 탈출시킨 거죠. 아니 그러면은 그때 당시 어머니가 한국에 와 있다라는 걸 아버지는 알았어요? 아버지는 몰랐어요. 어머니는 얘기 안 했어요. 일부러. 안 했구나. 네, 그래서 중국에서 산다 했죠. 왜냐면 혹시나 한국에 있다는 이 이야기가 혹시 북한에서 아버지 돌아가서 은연중에 술을 마시다가 그런 말이 나오면은 아버지가 위험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그거 알죠. 그래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고 그냥 그래도 중국에서 같이 살자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는 안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삼국을 통해서 어디를 거쳐서 왔어요? 네, 그래서 어머니는 다시 떠나고 저는 다른 일행들과 함께 베트남, 캄보디아를 거쳐가는 루트였어요. 네. 그래서 중국에서 쭉 기차 타고 버스 타고 저기 남반까지 가서 베트남 건너 국경을 이제 건넜죠. 근데 중국과 베트남 국경을 건너서 오토바이 타고 이동을 하기로 했는데 베트남이 국경지대에서 이렇게 도로에서 이렇게 검문소가 있거든요. 저희가 일행 12명이었어요. 근데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나눠서 1팀과 2팀으로 해서 저는 2팀에 있었어요. 1팀이 먼저 갔어요. 전날에. 근데 1팀으로부터 소식이 온 거예요. 1팀이 실패했다. 예, 다들 이제 잡혀가지고. 어떡해. 예, 다들 잡혀가지고 흩어졌대요. 어떡하냐.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팀이 떠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미 출발은 했는데. 우리는 후퇴가 없어요. 그렇지. 무조건 전진. 예.
앞팀이 실패했지만 우리는 그 50%의 가능성을 믿고 출발한 거예요. 저희가 이제 6명이 저희 이 팀이었는데 오토바이를 이제 둘 탔거든요. 저는 이제 아저씨 한 명이랑 이렇게 오토바이 기사 한 명이랑 셋이 탔는데 오토바이 이렇게 4대가 쭉 가는데 그 검문소에서 샥샥샥 다 지나갔는데 저희 오토바이만 걸렸어요. 아이고야. 네, 검문소에 딱 걸렸어요. 저희 오토바이만. 어떡하냐. 그래서. 네, 그 베트남 군인들이 뭐냐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국 관광객이다. 우겼죠. 그 아저씨가 중말 좀 하시고 저도 중말을 좀 했거든요. 왜냐면 2년을 살았으니까. 그렇지. 네. 제 이름 석자는 쓸 줄 알았죠. 중국 사람이라고 했어요. 관광 온 사람이다. 안 믿잖아요. 안 믿지. 네, 저희를 이제 감옥 같은 시설에 끌고 가서 막 취조하는 거예요. 네. 또 어떻게 온 거냐 똑바로 얘기해라. 그랬더니 중국 사람이라고 우겼어요 무조건. 저한테 이름을 써보라고. 이름을 썼죠. 근데 아침에 되니까 이 베트남 군인들이 그러면은 너희가 중국 사람들이니까 중국 그 국경 초소에 보내주겠다. 저희한테는 그게 그래도 다행인 거예요. 왜냐면 북한 대사관에 잡혀가느니 중국 대사관에 잡혀가는 게 낫거든요. 둘 다 최악이지만 그래도 덜 최악이잖아요. 예. 근데 저희를 이제 국경을 넘어서 군이 중국 초소 있는 데 가는데 한 100m 앞에 중국 초소가 보이는 거예요. 저 앞에 초소가 보이는데 저희까지 이렇게 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사람들 말을 하는데 저 알아 못 듣잖아요. 제스처가 몸으로 총으로 이렇게 미는 거예요. 예, 가라고. 아 가라고 하는구나. 예. 근데 제 그때가 다시 동아줄이 내려오는구나 싶었죠. 왜냐면 100m 앞에 초소가 보이고 뒤에 베트남 군인들은 우리더러 알아서 가라고 하니까 그치. 도망칠 기회가 생긴 거예요. 예. 그래서 한 50m 걸었어요. 근데 그 군인들이 지들끼리 수다 떨면서 가는 거예요. 이때다. 바로 이제 정글로 빠진 거죠. 예, 몇 명이었어요 그때? 2명이에요. 그 아저씨랑 저랑 둘이서. 그래서 베트남 정글을 그때 막 도망쳐서 헤맸죠. 막 고생했겠다. 정신이 없었어요. 막 예, 뭐 온몸이 다 쓸리고. 예. 그러다가 베트남 정글에서 우리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다시 중국으로 건너가자. 저희가 떠나왔던 그 루트를 다시 찾아가 떠났어요. 다시 어머니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래서 다시 또 이제 브로커를 주선해가지고 다시 떠났어요. 저희가 같은 길로 다시 떠나가지고 결국은 캄보디아에까지 도착했어요. 도착했는데 1팀 있잖아요. 1팀에서 흩어진 사람들 중에 한두 명이 만나고 이 팀에서 흩어진 사람들 중에 한두 명 만나고 이렇게 해서 한 8명인가 다시 모이고 나머지는 12명 중에 한 4~5명은 이제 흩어진 거예요.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생사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만나서 다음 브로커 장소까지 갔는데 그때 캄보디아에서 브로커가 한국인 기업인이었어요. 아, 그래요? 한국인 사업가. 한국 사람이 브로커였어요? 예. 브로커가 지역마다 있거든요. 예, 베트남은 베트남 브로커, 캄보디아는 캄보디아 현지인 브로커 플러스 한국인 브로커 이렇게 한국인 브로커가 저희를 이렇게 안내해 주더라고요. 근데 브로커가 그 일정이 지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한테 돈을 더 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10,000불인가 더 달라고. 예. 저희 어머니가 10,000불이 어디 있어요. 예. 한국에 오자마자 저한테 그렇지. 엄청 많이 쓰고 저희 어머니가 다른 사람 비용까지 또 됐거든요. 그 아저씨 비용까지 10,000불이 없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 그랬더니 좀 다툼이 있었나 봐요. 오후가 됐는데 그 한국인 브로커가 자 그럼 다 짐 싸세요. 다른 장소로 이동합시다. 저희는 이제 가는 줄 알았죠. 예. 봉고차 타고 갔어요. 쭉 가는데 한 초저녁됐는데 봉고차가 서는 거예요. 그래서 도착했구나 싶었죠. 근데 저희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죠. 근데 느낌이 좀 이상했어요. 다 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내렸어요. 내렸는데 북한 대사관 사람들인 거예요. 네, 캄보디아 주재 북한 대사관 사람들. 아니 그러면은 브로커 비용을 엄마한테 달라고 했더니 어머니가 돈이 없다라고 하니까 아예 그 북한 대사관에 넘기라고 했어요. 저희를 그냥 넘겨버린 거예요. 북한 대사관에. 그러니까 진짜 나쁘다. 정말 나쁜 사람이죠. 예. 진짜 나쁜 정말 사람이네. 나쁜 사람이죠. 근데 북한 대사관에서 저희 와가지고 취조를 하고. 북한 대사관에 그럼 들어갔어요 아예? 아니죠. 이게 취해법권이라는 게 있으니까 캄보디아 경찰서에 가는데 북한 대사관 직원들이 와서 조사해 가는 거예요. 경찰서에 와서? 네, 조사하고서 3일 뒤에 너희를 이송하겠다. 그러니까 저희는 3일 동안 그 캄보디아 경찰 그 외국인 감옥 있잖아요.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대사관 사람들이 와서 대사관 직원들. 북한 사람이었어요 진짜로? 네. 와서 북한 고향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절망이었죠 저한테는. 왜냐면
어떡해. 중국 경찰도 아니고 베트남 경찰도 아니고 북한 경찰, 그렇지. 북한 사람을 만났으니까 아 이제 끝났구나, 인생 끝났구나 이렇게 된 거죠. 중국에서 잡혀갔을 때보다 캄보디아에서 잡혀가면은 빼도 박도 못하지. 그거는 그냥 수용소잖아요. 왜냐면 그렇죠. 한국행이니까 다들 이제 절망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북한 대사관에서 3일 뒤에 오겠다고 하니까 기다렸죠. 이제는 뭐 네, 가야겠구나. 감옥에서 기다렸죠. 아침이 되면은 이 걸음소리가 두려웠어요. 그 사람들일까봐.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근데 제가 감옥에 들어가자마자 돈을 그 교도관한테 주면서 전화 한 통화만 하게 해달라. 국제전화 한 통화만 해달라. 그때 해주는 거예요. 엄마한테 전화했죠. 전화번호 알고 있으니까. 엄마, 어머니 제가 이렇게 다시 캄보디아 외국인 감옥에 이렇게 잡혔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 났지. 근데 이제 전화를 길게 못 하니까 짧게 하고 끊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3일을 기다렸죠. 3일 밤이 됐는데, 3일 아침이 됐는데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오지? 3일, 4일, 5일, 6일, 10일, 15일 해서 18일째가 됐는데 아침에 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떡해. 그래서? 근데 검은 양복 입은 거예요. 아, 왔구나. 그래서 제가 짐 다 싸가지고 밖에. 근데 캄보디아는 비가 많이 와요. 오전에는 항상 비가 와요. 비 주룩주룩 오는데 저희가 벽에 세워놓고 사진 찍고 봉고차 태우는 거예요. 봉고차 태우는데 한 명밖에 안 타는 거예요. 저희 일행이 8명이면은 도망칠까봐 저 많이 태워야 될 텐데 경찰들이 있어야 될 텐데 없는 거예요. 운전사 한 명이 타는데 아저씨가 한 50대 이후 아저씨가 타는데 자 떠납시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북한 말이 아닌 거예요. 고향 말이 아닌 거예요. 떠납시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한국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바로 직감했죠. 한국 사람들이구나. 근데 저희를 바로 이제 호텔로 데려가는 거예요. 한국 대사관인 거예요. 한국 대사관이거나 국정원이거나. 그러면은 그 북한 사람들이 왜 안 왔어요? 저도 그게 미스터리예요. 아마 제가 말씀드리면은 비용이 없었나 보다. 비용이 없거나 아니면은 첩보전이 있었거나 한국 국정원이랑 뭐 북한 그 대사관 그쪽이랑 첩보전 어떻게 로비했거나 그래서 저희가 풀려난 거죠. 결국은 한국 대사관이 한국 국정원이 이긴 거죠. 만세. 대한민국 만세 했습니까? 만세는 안 했지만 그때 참 감사했죠. 그렇죠. 그날 바로 즉시 그냥 호텔에 가서 새 옷으로 싹 다 갈아입혀주고 바로 공항 가서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바로 한국 왔어요? 네, 그날 바로 왔어요. 정말로? 네, 그러니까 그 18일 동안 저희 여권까지 다 만들어 온 거예요. 그랬구만. 네. 제가 한국에 와서야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엄마가 국정원한테 전화하고 통일부한테 전화하고 외교부한테 다 전화했다. 그러니까 그 얘기 듣고 국정원에서 바로 작업을 했겠죠. 작업을 해서 여권을 만들어가지고 18일 만에 온 거예요. 근데 그 북한 대사관에서 대체 뭐 했을까? 첩보전에서 실패한 거예요. 야. 네네. 그럼 그때 당시에 일행이 총 몇 명이었어요? 총 그때 7명인가 8명인가 그랬어요. 다 무사히. 무사히? 무사히, 예. 한국행 비행기를 탔어요. 탔죠. 기분이 어땠을까? 되게 설레긴 했어요. 드디어 한국에 가는구나. 근데 항상 불안했어요. 왜냐면 비행기 처음 타보잖아요. 비행기가 무서웠어요. 하늘에 이렇게 올라가는. 태어나서 처음 비행기 탔는데 무서웠어요. 근데 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걸리는데 한 잠도 못 잤어요. 계속 이렇게 창밖을 내다보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시커멓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밤이었구나. 밤이었어요. 그렇게 새벽 한 4, 5시쯤 됐을까? 이렇게 바닥을 내려다봤는데 인천공항이 보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밝은지 모르겠어요. 불빛이 너무 밝은 거예요. 도착하는구나. 비행기가 쭉 착륙해서 바퀴가 땅바닥에 닿이는 순간에 랜딩하는 순간에 비행기가 살짝 이렇게 덜컹하거든요. 그때야 비로소 제가 드디어 도착했구나. 맞아. 안심이 되는 거예요. 되게 이상했죠, 기분이. 그 뒤로 저희가 공항에 잘 내려가지고 국정원 직원들 따라서 버스 타고 그 대성공사로 영등포에 있는 대성공사로 들어갔죠. 그럼 국정원에 딱 들어갔을 때 어머니를 만났어요? 바로 못 만나고요. 한 이틀인가 있다 만났어요. 오셨더라고요. 그때 어머니를 만난 게 중국에서 그때 잠깐 만났으니까. 그때 다시 새로 만난 거죠. 그때 어머니를 만나고 누나도 온 거예요. 누나는 제가 98년도에 헤어지고 나서 못 만났거든요.
중국에 그랬구나. 98년도에 헤어지고 중국에서 잠깐 상봉하고 누나는 누나대로 따라가서 살았으니까 그동안 못 보다가 누나를 오랜만에 만났죠. 어땠어요, 누나 보니까? 너무 반가웠고 되게 서먹서먹했어요. 어색했어요. 분위기가 되게 쭈뼛쭈뼛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어머니와 누나가 저를 이렇게 포옹해 주는데 그때가 그럼 몇 살이에요? 그때가 16살이에요. 아. 예. 16살. 누나는? 누나는 저보다 3살 위이거든요. 국정원에서 그렇게 어머니랑 포옹하고 뭐 국정원에서 또 에피소드 있다면 뭐가 있어요? 국정원에서 제가 3일인가 일주일인가 독방에 가둬두잖아요. 조사한다고. 이렇게 글을 써보게 하잖아요. 지도도 그려보고 너 친구 이름도 다 적고 그렇지. 친척 이름도 다 적어라. 제가 한 3번인가 썼어요. 똑같은 거 계속 씌우잖아요. 다 똑같이 써내고 그 톡방에 컴퓨터가 있거든요. 예. 근데 제가 사실 한국에 오기 전부터 타자 연습을 좀 했어요. 예. 그래서 항상 이렇게 오면서도 이렇게 무릎에다 대고 자리 익히느라고 까먹지 않으려고 자리 익히느라고 계속 연습을 했어요. 국정원에 와서 1인 감옥, 1인실에서 조사를 받고 조사관이 나가면 좀 혼자 있잖아요. 컴퓨터는 꺼져 있잖아요. 이때다. 컴퓨터 연습을 해야겠어. 컴퓨터에 가서 막 켤 줄을 모르잖아요, 제가. 몰랐어요. 그치. 예. 그래서 그냥 타자기만 놓고 건반만 놓고 이렇게 바로 자리 연습을 했어요. 계속 연습을 했어요. 익힌다고. 드디어 뭐 그느드르 하면서.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얼마나 웃긴지. 왜냐면 그 사람들이 CCTV로 봤을 거 아니에요. 보면 뭐 어때? 네. 근데 그때는 CCTV 있다는 사실도 몰랐거든요. 예. 그래서 좀 민망했어요. 뭐 민망할 거 뭐 있어요. 얼마나 컴퓨터를 하고 싶었으면. 그렇죠. 네. 예. 뭐 국정원에서는 예. 또 뭐 잘 먹은 기억도 있죠. 북한에서 워낙 못 먹고 살다 보니까. 그렇죠. 어땠습니까? 예. 국정원은 뭐 급식을 주잖아요. 네. 예. 밥도 많이 주잖아요. 예. 제가 먹을 수 있는 만큼 먹고 저는 그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간식도 주고. 예. 뭐가 제일 좋았어요? 국정원에 있을 때는 항상 이렇게 창밖을 내다 보면은 차들이 지나가고 이런 것들 도심이 보이잖아요. 영등포니까 저 빨리 나가고 싶다. 이런 생각, 그런 생각만 했죠. 도대체 저 차는 어떤 사람들이 탈까? 그렇죠. 왜 이렇게 차가 많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치. 하나부터 열까지 다 네. 궁금하고 나도 빨리 나가서 저런 거 해보고 싶고 할 때죠. 그렇죠. 그러면 또 하나원이 넘어와서는 학교 다녔죠. 학생이니까. 그렇죠. 하나원에 가서야 거기 이제 하나둘 학교라고 그쵸. 이제 청소년들 학교가 있는데 그때 수업을 하죠. 아. 그때 처음으로 이제 한국 사회에 대해서 그다음 외래어 못 알아듣겠는 외래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 우리말도 제대로 모르는데. 그러니까요. 외래어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그 선생님들이 이 외래어는 사회에 나가면은 많이 쓰는 거니까 꼭 기억해라고. 예. 그리고 많이 배웠죠. 그러면은 하나원에서 처음으로 지금 학교를 다니는 거잖아요. 그렇죠. 북한에서는 공부를 하고 싶어도 먹을 게 없어서 학교를 못 다녔다 했고 한국에 오게 된 이유도 정말 공부를 하고 싶어서 온 거잖아요. 그 학교에 들어갔을 때 선생님이라든가 또 친구들을 만났을 때 그 분위기라든가 이런 건 어땠어요?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좋았고 또 그 한국 선생님들은 되게 부드럽잖아요. 그렇지, 네, 그렇지.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또 재밌고 어떻게 보면 그 하나둘 학교에서 공부한 게 제가 한국에서 그 공부한 것의 첫 학교니까 되게 새롭긴 했어요. 물론 그 동료들은 다 이제 북에서 온 친구들이긴 하지만 한국의 문화와 한국 사회에 대해서 알아간다는 것에 대한 첫 번째 교육이니까 되게 의미가 있었고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뭐가 제일 좋았습니까? 학교에서? 컴퓨터 시간이 되게 좋았어요. 네, 왜냐면 처음으로 이제 인터넷에 접속을 하잖아요. 예, 이메일을 만들고, 이메일을 만들고 인터넷은 여기 어떻게 들어가야 되고 문서는 어떻게 쓰고 이런 거 배우고 그다음에 타자 연습을 많이 하면은 예를 들어 200탄 넘으면은 상금 있었어요. 플로피 디스크. 그때는 플로피 디스크 시대니까 200탄 넘으면 플로피 디스크 뭐 3개, 300탄 넘으면 플로피 디스크 5개 이런 식으로 상금을 주거든요. 제가 그래서 200탄을 좀 넘겼던 것 같아요. 빨랐네 손이. 와 이랬죠. 그러면 지금 다 같은 북한 청소년들만 다니는 학교였잖아요. 맞습니다. 북한에서 학교랑 조금 비교를 한다면 어쨌거나 뭐 북한에서 그렇게 학교를 길게는 못 다녀보긴 했지만 제가 초등학교 북한에서는 그 인민학교 1학년까지밖에 못 다니고 제가 잡혀가서 학교를 이제 중학교를 2년 다녔는데 사실은 많이 다르죠. 북한 학교는
다르죠. 너무 딱딱하잖아요. 너무 딱딱하고 선생님들부터. 예, 선생님들부터 딱딱하고 그냥 상상력을 못 가지게 하거든요. 북한의 교육은. 그렇지, 예. 그렇지. 예. 그냥 이건 이거다라고 주입을 시키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제가 하나들에게서 배웠던 거는 내가 이걸 배우면 나가서 어떻게 써야 되지? 그러니까 자꾸 내 상상하게 만들잖아요. 예. 맞아요.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차이인 아, 거예요. 예, 북한의 교육이랑 한국의 교육. 음. 물론 하나둘 학교에서는 굉장히 작은 교육이거든요. 굉장히 그냥 한국 사회에 나가면 어떻게 적응해야 되는지 그것만 가르치니까 일단은. 예, 근데 그럼에도 저는 일단은 설레잖아요. 그렇지. 북한에서 학교에 갈 때는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안 가면 안 되니까. 안 가면 이제 잡으러 오고. 잡으러 오고 이러니까 가야 하고 졸고 졸면 때리고. 예. 한국에서는 그냥 배우는 것 자체가 설레는 거예요. 저한테는. 예. 막 그냥 열망.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게끔 아이들한테 교육을 해도 그렇게 하죠. 그렇죠. 네, 예. 뭘 가르쳐도. 미래를 가르치잖아요. 그렇지. 너희가 이런 거 하면은 나중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어. 직업은 이런 것들이 있어. 그게 당장 그림이 그려지지 않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가 있으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죠. 그렇죠. 예. 북한에는 뭐 아예 그런 게 없으니까. 희망이 없죠. 없죠? 예.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출신 성분이 부모님 잘못 만나면은 또 나는 내가 가야 될 길은 정해져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수재들도 북한의 그 인재들을 그래서 많이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북한은 공부를 통해서 내 미래를 개척할 수 있다는 그 꿈이 없거든요. 없어요. 아주 소수의 엘리트들만 그렇게 하는 거지. 일반적인 저 같은 평민들은 대학교라는 상상도 안 해요. 그냥 공부하고 군대 가고 집단 배치시키면 뭐 일을 하고 그런 그치.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북한은 어릴 때부터 꿈이 점점 자라면서 꿈이 이렇게 사라져요. 이렇게. 그렇지. 초등학교 어릴 때는 다 있잖아요. 꿈이 있지요. 네, 저는 조선인민군 뭐 병사가 된다, 병사, 군인이 된다. 되겠습니다. 과학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은 꿈이 없잖아요. 그렇지, 없어지지. 북한은 꿈이 사라지는 나라. 우리 대한민국은 배우면 배울수록 꿈이 많아지죠. 그래도 꿈을 꿀 수 있는. 그렇죠. 그게 실현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를 떠나서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학교에서 이렇게 수업 시간에 교수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좋은 사회와 나쁜 사회를 구분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좋은 사회는 청년이 꿈을 꿀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다. 그렇지. 네. 그러니까 북한은 청년이 꿈을 꿀 수가 없어요. 그렇지. 한국은 청년이 꿈을 꿀 수가 있어요. 물론 다 꿈을 이룰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는 기회는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차이가 북한과 한국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청년은 꿈을 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학교에서는 하나둘 학교에서는 뭐 거기서 아예 먹고 자고 하는 거죠? 그렇죠. 거기는 이제 기숙형이니까. 하나둘 학교가 하나원 안에 있었어요. 하나원 안에 있었어요? 네, 하나원 안에 있었어요. 저희가 졸업한 다음에 그러니까 한겨레 계절학교라고 생겨가지고 따로 있었는데. 그게 따로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퇴소한 다음에 그래서 하나둘 학교는 그냥 그 시설 안에 같이 있는 클래스였던 거죠. 그 안에 뭐 시설은 숙소는 어땠습니까? 좋죠. 숙소도 좋고 운동장도 있고 탁구도 칠 수 있었고 축구도 할 수 있었고 갇혀 있는 거 빼고는 다 좋았어요. 단지 괴롭다면 바깥을 내 맘대로 하지 못 나가는 거. 역시 하나원도 갇힌 곳이니까. 그렇지. 그럼 그렇게 학교를 하나원을 나와가지고 그리고 엄마한테 갔어요? 그렇죠. 드디어 대한민국 국민이 된 거예요. 나오자마자 제가 한 달 정도 집에서 이렇게 있다가 저는 바로 이제 공부를 했죠. 바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검정고시. 원래는 중학교에 다 갔어요. 교학처에. 저 북한에서 북에서 왔는데 저 이제 중3인가에 입학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입학 안 됩니다. 왜요? 그랬더니 학력 인정이 안 됩니다. 인정 안 해주지. 네, 이게 뭐냐면 제가 북에서 인민학 1학년 다니고 중학교 2년 다녔으니까 합쳐봐야 4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초등학교가 6년제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6년을 못 다녔으면은 중학교를 입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떡해. 그래서 초등학교 자격부터 다시 해야겠다 검정고시 싶어서 했구만. 검정고시 했죠. 제가 그 나이에 초등학교 갈 수는 없었어요. 자존심 상하게. 뭐 그 나이에 가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안 갔어요. 제일 뒤에서 애들 다 보더래. 좋은 교학생이 구경 오더래. 네. 저는 그래서 검정고시 학원에 갔죠. 그래서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3개 다 이제 마쳤죠. 얼마 만에?
1년, 아. 네, 1년 만에 잘 마쳤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마치면서 하나하나 졸업할 때마다 뿌듯했겠어요. 네, 저는 오로지 공부만 했거든요. 공부만 생각했어요. 예. 왜냐면 친구도 없고 뭐 어디 갈 데도 없고 하니까 그냥 외로웠어요. 예. 친구도 없지. 예, 그냥 제 사명은 공부하는 거였거든요. 그때는. 그럼 그렇게 검정고시까지 다 마치고 어디로? 학교, 대학 갔어요? 아, 마치고 입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제가 대안학교에 1년 정도 가 있었어요. 아. 예, 대안학교에 1년 정도 가 있으면서 북한 아이들만 다니는 그렇죠. 대안학교. 예, 탈북 청소년들이 다니는 대안학교에 가서 1년 정도 입시 공부하고 대학교에 갔죠. 어느 대학교? 저는 성대 아. 정치외교학과로 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정치외교학과로 갔어요? 네. 왜 그쪽으로 선택했어요? 제가 공부를 하면서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제 인생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드디어. 꿈이 없던 세상에서 꿈이 있는 세상으로 왔으니까 그렇지, 제가 그렇지. 꿈을 꿔야 되니까 그렇지. 나는 어떤 꿈을 꿀까?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내 소명은 무엇일까? 그 찾는 길을 걸었죠. 그러다가 그래도 제가 제일 생각했던 게 나 같은 아이는 더 없었으면 좋겠다. 예. 어린 나이에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는 어린이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내가 무언가 기여하는 삶을 살고 싶다. 예. 뭐 해야 될까? 그러면은 어쨌든 통일에 기여를 해야 되니까 예. 그러면은 멋지다. 예, 남북 관계를 빨리 해결을 하고 통일을 빨리 앞당길 수 있는 일을 하려면 뭘 해야 될까 했을 때 그게 정치겠구나. 예. 그럼 정치라는 길을 한번 가보자. 그래서 정치를 공부했죠. 진짜 멋지세요. 네. 감사합니다. 왜냐면은 어렸을 때 못 먹으면서 학교도 못 갔고 또 어린 나이에 수갑도 잡았고 북송되면서 정말 많은 시련을 겪었잖아요. 힘든 네. 과정을. 네. 그래서 아마도 누구보다도 통일에 대한 꿈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었던 것 같고 해서 그런 쪽을 선택한 것 같은데 학교를 다니면서는 교수님들이랑 이렇게 수업 받을 때 물론 뭐 북한에서는 대학은 못 가봤으니까 비교는 안 되겠지만 네. 느껴진 게 뭐였어요? 네, 이렇게 저는 다행스럽게 제 나이에 학교에 들어갔어요. 예. 그렇지. 예, 보통 맞아. 북에서 온 좀 친구들은 늦잖아. 늦게 학교에 가기 때문에 또래들보다 나이가 많거든요. 근데 저는 다행히 또래 애들 또래 나이에 들어가서 되게 그 부분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아. 한국 친구들 사실은 처음 만난 거죠, 그때. 그치. 예. 제대로 만났지. 제대로 이번에는. 만났죠. 드디어 제 한국의 사회에 진출한 거예요, 그렇지. 제가. 예, 사회 첫 발을 내딛던 거예요. 근데 너무 신나고 너무 재밌었어요, 학교가. 새로운 친구들 만나고 공부를 하고 교수님 수업을 듣고 다 내가 좋아하는 예, 거잖아. 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 동아리도 하고 다 좋은데 물론 공부는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과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소논문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부하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예. 근데 그건 이제 시행착오죠. 제가 그 한 2학년 지나고 나니까 노하우가 생기잖아요. 제법 노하우가 생겨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예, 그렇게 해서 했는데 학교 생활이 저한테는 너무 행복했어요. 예, 한국 사회에서 학교 생활. 한국 친구들을 만났을 때 북한에서 왔어라는 얘기는 했습니까? 저는 했죠. 예, 저는 학교에 처음 입학하면은 이제 세터 같은데 OT 가잖아요. 근데 보통 OT 때 만났던 친구들이 늘 쭉 같이 가거든요. 예, OT에 만나서 수업 시작을 하면서 만날 때 저는 바로 얘기했죠. 나는 북한에서 왔다 이렇게. 근데 저는 별로 그런 게 거리낌이 없어요. 저는 먼저 이렇게 드러내는 편이거든요. 오히려 그게 저한테 편하니까. 그쵸. 친구들이 별로 그렇게 놀라지 않아요. 네. 그렇구나. 어떤 질문 제일 많이 합니까? 한국 친구들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질문을 많이 안 했어요. 질문을 많이 안 하더라고요. 관심이 없었나? 아니면 상처받을까 봐 그랬나? 다 있을 거예요. 복합적으로. 이렇게 궁금한 게 많았을 텐데 묻기가 좀 그랬고 조심스러웠을 테고 또 그냥 묻는 것 자체가 저한테 신뢰가 될 수도 있었을 테고 하니까 아마 친구들도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친구들은 저를 그냥 아주 평범하게 저희끼리 평범하게 아주 잘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야 일로 와 너 배고파 본 적은 있어? 라고 하면서 먼저 이야기한 적은 있었어요? 아니 그러진 않았어요. 예, 저는 그 친구들도 잘 알기 때문에 예, 저를 배려해서 그런 질문은 안 하고 오히려 이제 저를 걱정해 줬어요. 예, 너 이렇게 뭐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괜찮냐 이런 식으로 등등 해서 좋은 친구들을 만났죠. 예. 그러면은 북한에서 그래도 14살이면 어느 정도 좀 성장을
아이잖아요. 북한의 아이들과 우리 대한민국의 청소년들과 같이 이렇게 양쪽으로 생각해 봤을 때 생각하는 뭐 기준이라든가 또 뭐 수준이라든가 이런 거를 비교를 해보면은 많이 달라요? 그렇죠. 많이 다르죠. 네. 일단은 대학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한국에는? 한국에서요? 인생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죠. 사실은 수업 얘기만 하죠. 네. 근데 친구들끼리는 많이 얘기하잖아요. 다들 꿈이 있고 자기 하고 싶은 게 있고 그렇지. 진로를 고민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북한에서 제가 어쨌든 16살까지 공부를 했으니까 근데 그때와 비교하면은 많이 다르죠. 그 대화가 다르고 일단은 대화가 다르지. 북한에서는 꿈에 대해서 친구들이랑 이야기 해본 적이 없어요. 없죠. 네. 없으니까 꿈이라는 게. 나는 무엇을 하고 싶다. 음. 이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친구들이랑. 왜냐면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니까. 예. 북한에서는 그냥 주어진 삶을 그냥 무사히 잘 살아내는 것이 가장 최선이죠. 예. 근데 한국은 그게 아니죠. 친구들이랑 이렇게 또래들 보면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예. 그리고 그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친구들인 거예요. 예. 다양하죠. 꿈들이 많고 하고 싶은 거 많고 목소리도 내고 싶어 하고 다이내믹하죠. 생기가 있죠. 예, 예. 그러면은 발표 같은 것도 많이 해요? 대학에서? 많이 하죠. 예. 처음에는 조금 떨렸죠. 어떤 발표를 주로 그러니까 많이 합니까? 여기는 수업에 대한 발표인데 아하. 일단은 발표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제가. 그치. 제가 처음에는 발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 뭐 서론, 본론, 결론 뭐 해본 적이 없으니까. 남한 친구들은 발표 토론이 일상이거든요. 그렇죠. 너무 잘하더라고요. 근데 북에서는 생활총화는 해봤지만 그렇지. 생활총화랑 발표랑 완전 다른 거예요. 그 호상 비판은 해봤지만 남을 잡는 건 해봤지. 나의 의견과 주장을 논리 정연하게 정리해서 이렇게 발표하는 거는 없죠. 처음이잖아요. 근데 그게 좀 어려웠는데 일단 앞에 서는 것 자체가 조금 떨렸죠 처음에는. 근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렇지. 괜찮아지더라고요. 노하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한국 청년들은 뭐 발표하면은 어떤 쪽으로 많이 발표를 합니까? 그쪽 대학에서는? 저는 정치학이니까 정치학 수업에 대한 발표들이었죠. 뭐 수업 내용들. 수업 내용들. 네, 수업 내용들 발표. 북한에서는 뭐 생활총화를 할 때 앞에 딱 나서가지고 저는 뭐 이래저래서 오늘 잘못해서 나왔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를 비판하는 이야기를 한다면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은 나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라는 결의 같은 그 어떤 발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맞는 게 그래도 발표할 때는 나의 주장과 근거를 대면서 대안을 제시하거든요. 이 사건은 이런 게 문제고 우리가 이렇게 나가야 된다라는 식으로 해서 그냥 비판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방향을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게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나의 의견은 이러니까 이런 의견도 반영이 돼야 된다. 저 사람의 의견은 이건데 이런 것도 반영이 돼야 된다. 토론이 되잖아요. 그렇지. 그런 것들이 참 좋죠. 맞아요. 그게 참 다른 것 같아요. 나중에 만약에 통일이 됐다 하면은 남북한 청년들을 딱 모아놓고 각자 그냥 뭐 주제 같은 거 없이 발표를 해라 하게 되면은 정말 서로 웃길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서로 이해를 못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이해도 못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수용을 하는 방법, 그다음에 그것을 건설적으로 이렇게 타협을 하고 만들어내는 과정에 대해서 아마 남과 북이 앞으로 많은 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 대학 과정 졸업하고 어디 갔어요? 대학원 갔죠. 대학원 가서 다시 정치학 공부를 이어간다고 대학원 가서 공부하면서 그때 이제 일도 같이 했어요. 연구원으로. 그 연구소에서 연구소에서 일을 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좀 많이 했죠. 어떤 활동을? 선거제도,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그런 캠페인이나 그런 운동들을 좀 많이 했어요. 서명도 받고 광화문에 와서 이렇게 광화문광장에서 국민 서명도 받고 그거 하고 나서는 컨설팅 회사에 다녔어요. 정치 컨설팅. 좀 생소하긴 한데. 난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쵸, 컨설팅 무슨 뭐 주식, 뭐 그쵸. 부동산 뭐 이쪽으로 들어봐도. 경제 컨설팅이 있는데 정치 컨설팅은 좀 드문 업계이긴 한데 이거예요. 우리는 적어도 2년에 한 번씩 선거가 있어요. 그렇지.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지방선거, 보궐선거, 대통령 선거 많아요.
선거할 때 후보들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런 후보자들이 사실은 정치를 하겠다고 나온 사람 후보자들이 사실 뭘부터 준비해야 되는지 몰라요. 예, 내가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내가 어떤 메시지를 내야 되고 내가 어떤 캠페인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나의 이미지를 어떻게 가꿀 것인지 그거를 이렇게 컨설팅을 해주는구만. 그렇죠. 예. 이런 이미지로 나가야 맞아요. 된다. 예. 이미지 컨설팅, 뭐 캠페인 컨설팅, 정책 컨설팅, 홍보 컨설팅 다 해주거든요. 예, 그래서 당신은 전문가 컨셉으로 갑시다. 왜냐면 당신은 예를 들어 경제학자면은 경제 전문가로 갑시다. 당신이 예를 들어 회계사면 당신은 뭔가 회계 예산, 당신은 그러면 살림꾼 컨셉으로 갑시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해주는구나. 예, 그거를 저희가 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돌이 있으면은 그 돌을 가공해서 제품으로 만들어가지고 시장에 내보내는 거예요. 예. 왜냐면 대중들이 딱 봤을 때 저 사람은 정치를 잘 할 수 있겠구나라는 인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지. 이게 선거 이야기가 나왔던 김에 북한에서는 선거하면 뻔하잖아요. 그렇죠. 모두 다 찬성 투표. 그렇지. 뭐 대의원 선거든 지방 선거든 예. 이미 다 찍어서 내려온 사람들을 가서 그냥 넣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처음에 왔을 때 자기를 투표를 해달라고 선거 운동을 하는 게 굉장히 놀랍기도 했죠. 그 맞아요. 뒤에는 이런 또 컨설팅 회사도 있다는 게 너무 또 놀랍네요. 맞아요.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진짜 여러 가지 예, 다 있다. 첫 번째 선거가 2007년 대통령 선거였어요. 예, 제가 처음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처음 이제 선택을 한 거잖아요. 예. 북한은 선택이 없어요. 없지. 투표는 하되 그냥 선택권이 없죠. 선택권 없잖아요. 그냥 100% 찬성. 근데 여기서는 이제 내가 좋아하는 사람, 저 사람 그렇지. 괜찮아. 제가 비판도 할 수 있고, 저 사람 정책을 뜯어볼 수도 있고, 뭐가 잘못됐는지, 그렇지. 뭐가 잘했는지, 그렇지.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사람 선택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예. 저는 제일 기억에 남고 인상에 남는 문구가 뭐냐면 그 TV에서 선거할 때 이런 말이 나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면접관이 되어서서 대통령을 뽑아주세요. 이야, 나 또 진짜 이런 말이 다 있나. 그렇죠. 국민이 면접관이 되어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야, 진짜 민주주의 선거구나.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없지. 예. 사실은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게 사실 아무렇지도 않은 그냥 일상인데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 하나하나가 사실은 새로운 것들이거든요. 난 그거 잘못 들은 줄 알고 네. 그거 나올 때마다 정말 귀를 기울이고 들었다니까. 그렇죠. 정말 진짜 그대로 얘기하더만. 이게 소중한 권리인 거예요. 소중한 자유고 그렇지. 소중한 권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내가 정치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는 이게 사실은 축복이에요. 그럼요. 예전에는 사실 우리가 선택할 수 없었잖아요. 예. 그렇게 일을 하다가 어디를 갔어요? 네, 그렇게 2년을 하고 이제는 조금 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겠다. 조금 더 내 꿈을 펼칠 수 있는 가까운 곳으로 가야겠다 해서 저는 국회로 들어갔죠. 아, 진짜로? 예, 야, 멋있다. 국회 보좌진으로 일을 하고 싶어서 국회라는 곳은 사실은 정치의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법안을 만드는 곳이잖아요. 예, 국회라는 곳이 이제 대한민국을 방향을 만들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곳이기 때문에 국회에 가서 내가 어떤 기여든 해보고 싶다. 그래서 모집이 나오면 계속 지원서를 넣었죠. 지원서를 넣었죠. 국회 모집이 공고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원서를 넣어가지고 여러 번 넣었죠. 많이 넣었어요. 넣다가 탁 됐죠. 뿌듯했겠다. 좋았어요? 뿌듯했죠.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저는 좀 솔직한 편이어서 제 자기소개서에 이렇게 제 이야기를 써요. 저는 이러이러한 꿈을 갖고 이런 정치에 관심을 갖고 북에서 왔다. 이렇게 해보고 싶다. 근데 그렇게 자기소개서 다 넣었는데 연락이 없는 거예요. 1차 서류 통과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우연히 이렇게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그 자기소개서 넣을 때 북한에서 왔다는 이야기를 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나도 그래서 안 올까. 그래서 자기소개서 다 뺐어요.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이야기만 적었죠. 연락이 오더라고요. 연락이 와요. 이게 그 연락 오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졌어요. 30-40% 올라가요. 그게 북한에서 왔다라는 게 이력서에 쓰면은 조금 타격이 안 있나 좋아요. 보네요. 확실히 안 좋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도 그러니까 이해는 하려고 하죠, 저도. 그쵸, 그쵸. 왜냐면 국회잖아. 그렇죠. 북한에서 온 사람이라고 이렇게 신뢰의 부분이 생기니까. 그래서 뺐어요. 그때 1차 서류 통과가 돼가지고 면접 보러 오라고 면접 보러 갔죠. 근데 면접 보러 가면은
제 자기소개에 보면은 고등학교가 없어요. 없지. 초등학교도 왜냐면 없잖아. 검정고시를 적었잖아요. 그렇지. 그럼 사람들이 물어봐요. 검정고시 나왔는데 고등학교 안 갔어요? 아, 저는 거짓말할 수가 없잖아요. 또 그 제가 사실 북에서 와서 검정고시를 했다. 그럼 사람들 북한에서 오셨어요? 네. 그때 제 고향을 밝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끝나고 나가면은 연락이 안 오죠. 근데 뭐 제가 실력이 없어서 안 오는 건지 그냥 북에서 와서 안 오는 건지 사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 알 수는 없지만 그냥 제 마음 가운데는 조금 이렇게 아쉬움이 있죠. 그렇게 몇 번 시도하다가 됐어요. 네, 그래서 국회 네, 처음에는 인턴으로 들어가서 11개월 동안 일을 하고 11개월 끝나서 이제 다시 또 다른 방에 다른 의원실에 지원해가지고 다른 의원실에 들어가서 또 일을 했죠. 그때는 급을 받고 들어가서 1년 반인가 했어요. 하고 선거가 있어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선거가 있으면 이제 임기가 끝나잖아요. 그치. 네, 그래서 선거 나갔다가 또 그분이 이제 선거에서 떨어지셔가지고 저는 이제 백수가 되잖아요. 그분도 백수가 되고 저도 백수가 되고. 예. 그렇지. 그래서 저는 백수가 돼서 좀 이렇게 다른 데 시도하다가 다시 제가 모셨던 분이 국회 사무총장이 되셔가지고 제가 다시 모실 수 있게 돼서 국회 사무총장실에서 비서로 일을 했는데 근데 국회에서 일을 하면서 저는 되게 뿌듯했어요. 왜냐면 국회라는 공간이 회사가 그냥 좋아서가 아니라 어쩌면 저는 아오지에서 태어났잖아요. 그치. 이거 보고 개천에서 욕났답니다. 개천에서 욕났어요. 그치? 진짜로. 그러니까 더 정확히 표현하면 저는 출세한 거죠. 그렇죠. 출세, 이런 출세가 어디 그렇지, 있어. 벼락 출세죠. 벼락 출세지. 네, 북한의 그 아오지, 제 바로 뒤에는 탄광이 있는 곳, 거기서 태어난 청년이 어떻게 살다가 한국에서, 그것도 국회에서 그 중심지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전 너무 이렇게 뿌듯했어요. 그럼요. 제 스스로. 제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국회에서 제가 하는 일이 다 이제 법안으로 되는 거고 정책에 영향이 되니까 내가 여기서 만드는 것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렇게 영향이 있다라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뿌듯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국가가 정책이 법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렇게 한눈에 바라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저를 이렇게 성장시키는 것이고 동시에 비교하게 만들죠. 왜냐면 제가 만약에 아오지에서 그냥 쭉 살았다라면 죽었거나 그렇지. 겨우 잘 살아남았더라면은 그냥 열심히 아직 잘 살아 밥이나 있었겠죠. 먹었겠지. 예. 만약에 제가 계속 거기서 살았으면은 저는 평양을 가본 적이 없거든요. 함경북도도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거기서 계속 살았으면은 평양에 가보지도 못했을 뿐더러 북한에서의 국회 입격인 그 최고인민회의가 있잖아요. 600명 정도 있는데 네. 거기에 그 제 비서가 제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서나 가능한 거죠. 자유가 있는 곳,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곳, 이런 대한민국이니까 가능했다. 그렇죠. 그래서 적어도 저한테는 기회의 땅이고, 그렇죠. 제가 꿈을 펼쳐볼 수 있는 땅인 그렇죠. 거예요. 네. 아직 제가 갈 길이 더 많고, 제가 꾸는 꿈이 실제로 실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는 시도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가장 큰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한 것 같아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만약에 정말 통일이 됐어. 통일은 언젠가 되잖아요. 돼야 되고 그렇죠. 됐다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뭐부터 하고 싶습니까? 고향에 가면요. 저는 고향에 꼭 돌아갈 거고요. 그 통일이 오면은 통일에 가서 출마할 겁니다. 고향에 가서? 네, 고향에 가서 출마하고 출마해서 새롭게 좀 만들어 보고 싶은 거죠. 민주주의란 어떤 것인지 교육도 좀 시키고 가르치고. 그렇죠. 뭐 제가 그분들을 가르칠 수는 없고 제가 새로운 것에 대해서 우리 한번 만들어 보자. 그동안은 북한 노동당에서 일방적으로 당이 결정하면 우리는 한다가 아니라 우리가 결정하면은 당이 한다. 그치. 바꿔버려야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같이 만들어 보자. 주민자치도 해보고 우리끼리 투표해가지고 마을도 갖고 보고 저는 제가 살다 온 마을 한국에는 안 좋은 곳으로 알려진 그 마을을 진짜 좋은 곳을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멋지다. 친구들이랑 같이. 그래서 그러려면 출마해야겠다. 출마해서 너무너무 멋져. 출마해서 한번 해보겠다. 빨리 통일돼야지 그 꿈을 이룰 수 있을 텐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요. 오늘도 저희 유미카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